재외동포청 개설 1주년을 맞은 가운데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법안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에게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로버트 메렌데즈 주니어가 민주당 뉴저지 연방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 위치한 한 스파에서 여성을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5월 범죄 통계에 따르면 뉴욕시 내 살인 사건은 감소했지만 강간과 강도, 폭행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교통혼잡세 시행이 연기되면서 뉴욕과 뉴저지에서 통근하는 시민들이 부담을 덜게 됐습니다. 시장에 출시된 가짜 보톡스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스피릿 항공을 이용한 승객이 도착지에서 수화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으며 용의자는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이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업계 내 독점 행위에 대한 본격적 규제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재외국민 권익을 위해 출범한 한국의 재외동포청이 개설 1주년을 맞은 가운데 재외국민들의 정책 건의 등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그간 한인사회에서 꾸준히 요구해온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 시행에 대해 이기철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법안 시행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이기철 재외동포청장은 출범 후 지난 1년 동안 동포 정책 추진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 재외동포 정체성 함양과 국내 인식 개선 기반 조성 등의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습니다. 재외동포청 출범 1주년을 맞아 인천 본청에서 열린 재외동포 대상 질의응답 행사에서 이기철 청장은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55세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관계부처에 재외동포 사회 의견을 전달하고 국내 여론 형성을 위해 연구 용역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행 국적법은 65세 이후 입국해 국적 회복 허가를 받은 사람만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는데 이 연령을 60세 또는 55세로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청장은 재외동포청이 지난달 중순 재외동포 복수국적 허용 연령 하향의 영향 분석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했다고 밝히고 현행 65세 및 하향 연령 55세, 45세, 40세 등 재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에 따른 국내 유입 규모 파악, 복수국적 허용 확대에 따른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정책적 시사점 등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국적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들이 쏟아졌습니다. 해외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가 국적 이탈 허용 시기를 놓치고 복수국적으로 인해 현지 주류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청장은 병역 이탈 의도가 없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적제도 전반에 대한 홍보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재외동포에 대한 국내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해 재외동포 복수국적 제도가 개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나 이 청장의 답변은 국적법 개정 노력을 직접적으로 언급한 게 아니라며 선천적 복수국적 문제는 재외동포청의 정책 순위에서 사실상 뒷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 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주 지역 한인회들은 공동으로 국적법 개정을 위한 청원 캠페인을 전개하고 2차 청원서를 한국에 다시 보낼 계획입니다. 또 선천적 복수국적 개정 문제를 올 10월 열리는 세계 한인회장대회에서 주요 의제로 올리기 위해 주요 한인회들과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불합리한 선천적 복수국적법 개정에 매달려온 전종준 변호사에 따르면 지난 3월 뉴욕과 뉴저지 한인회들이 공동 서명에 보낸 1차 대통령 청원서에 대한 한국 법무부와 병무청의 답변서가 지난주 도착했지만 핵심 쟁점에 대한 의견차는 여전한 실정입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70대 한인 남성이 자신의 30대 딸을 총격 살해한 뒤 스스로에게 총을 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은 유명 주립대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 채플힐에서 발생해 한인 사회에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 경찰국에 따르면 채플힐 경관들이 지난 3일 오후 2시 20분쯤 홈스테드 로드에 있는 채플뷰 아파트 단지에서 총격이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습니다. 경찰은 이 아파트 유닛에서 총상을 입고 숨진 것으로 보이는 남성과 여성을 발견했으며 숨진 남성의 신원은 올해 70세의 한인 최한호 씨이며 여성은 31세 최혜진 씨였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부녀 관계였으며 사건이 난 아파트에서 그동안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은 명백히 살인 후 자살 사건이라며 아버지 최 씨가 딸에게 총격을 가해 살해한 후 역시 자신도 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사건의 동기는 알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최한호 씨는 채플힐로 이사 오기 전에 뉴욕 브롱스, 메릴랜드주 셀리스베리 등에 거주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플힐 경찰국 관계자는 현재 정확한 범행 동기를 확인하기 위해 주변 인물들을 토대로 사건을 수사 중이며 그 외에 확인된 사항은 아직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채플힐은 유명 주립대학인 노스캐롤라이나 대학이 있는 대학 도시로 한인 인구가 그리 많지 않은 곳으로 한인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밥 메넨데스 뉴저지 연방상원의원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가운데 그의 아들 랍 메넨데스 주니어가 민주당 뉴저지 연방하원의원 예비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메넨데즈는 뉴저지 북부 8선거구 예비선거에서 54%의 득표율을 얻으며 36% 득표에 그친 발라 호보큰 시장을 누르고 민주당 후보자로 지명됐습니다. 선거 유세전에서 발라 시장은 메넨데즈 후보의 아버지 밥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불법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와 연결지으려 했고, 메넨데즈 후보는 아버지의 무죄를 주장하며 자신은 그 어떤 혐의에도 연루되어 있지 않음을 강조했습니다. 발라 시장은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떨어질 때 멀리 떨어지지 않는다며 나무와 열매는 밀접히 연관되어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아버지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옹호하는 그 아들 역시 부패했다고 공격했습니다. 올해 38살인 메넨데즈 후보자는 2022년 처음으로 연방하원으로 선출돼 정계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히스패닉 유권자가 우세한 선거구에서 높은 지지를 받으며 뉴저지 민주당 연방하원의원 후보자로 승리한 메넨데즈 의원은 민주당 텃밭으로 여겨지는 뉴저지에서 올 11월 본선 승리가 우세한 상황입니다. 한편 한국계 최초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던진 앤디 킴 연방 하원의원은 민주당 경쟁자였던 로런스 햄 후보와 파트리샤 캄포스 메디나 후보를 제치고 승리해 11월 본선에 나설 민주당 후보로 결정됐습니다. 11월 본선에서 김 의원이 승리한다면 한인 이주 121년 역사상 최초의 한인 연방 상원의원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밥 메넨데즈 연방상원의원의 뇌물수수 혐의가 불거졌음에도 불구하고 의원직 사퇴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며 김 의원은 상원 도전을 결심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우리는 불공정한 투표용지 관행을 무너뜨리고 뉴저지 정치를 영원히 바꿔놓은 놀랍도록 강력한 풀뿌리 운동을 만들어냈다며 변화를 위한 움직임을 이어갈 것이라고 약속했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11월 본선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그는 2006년 이후 20년 가까이 뉴저지주 민주당 연방상원의원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불법 뇌물수수 혐의 재판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가운데 이달 중으로 1심 결과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뉴욕시 퀸즈 플러싱 162가에 위치한 한 스파에서 여성을 칼로 위협하며 성폭행하고 현금 등을 훔쳐 달아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수사 당국은 용의자의 뒤를 쫓고 있습니다. 방복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사건은 지난주 목요일 저녁 10시경 뉴욕시 퀸즈 머레이힐 노던 블로바드 인근 162 스트릿에 위치한 바닐라 스파에서 발생했습니다. 용의자는 흉기를 들고 여성을 위협한 뒤 성폭행을 하고 현금과 기중품을 훔쳐 달아났습니다.
37세 피해 여성이 해당 스파에서 일해온 직원인지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수사 당국은 이번 사건의 용의자를 악마라고 표현하면서 끔찍한 사건이라고 밝혔습니다. 뉴욕시경은 지난 4일 인근 CCTV 영상을 공개하며 용의자 공개 수배에 나섰습니다. 사건 당시 용의자는 초록색 후드티에 베이지색 긴 바지, 흰색 운동화를 착용하고 있었습니다. 수사 당국은 여전히 용의자의 행방을 쫓고 있으며 목격자 및 용의자의 신원을 아는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촉구했습니다. KBTV 뉴스 방복현입니다. 한편 어제 뉴욕시경이 지난 5월 범죄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뉴욕 시내 살인 사건은 감소했지만 강간과 강도, 폭행 사건은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유대인 혐오 범죄는 전년 동월 대비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지난달 범죄 통계치를 발표했습니다. 뉴욕시경이 발표한 5월 뉴욕 시내 범죄 발생 건수에 따르면 전체 범죄 지수는 작년 동월 대비 2.4% 감소했으며 살인사건도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 시내 주요 7대 범죄 건수는 한 달 동안 1,580건 발생했습니다. 범죄 유형별로 살펴보면 작년 5월 살인사건이 38건 발생한 데 비해 올해 5월에는 살인사건이 30건 발생해 21%가 줄어든 것으로 집계됩니다. 강간은 전년 동월 대비 10%가 늘어난 138건이 발생했습니다. 강도 사건이 4.7%, 폭행 사건 역시 7.4%가 늘어났습니다. 반면 주택 침입 절도는 7.5% 줄어들었고 자동차 절도는 9.1% 낮아졌습니다. 다만 총격 사건은 89건을 기록해 전년 동월 85건 발생한 것에 비해 4.7%가 늘어났습니다. 총격 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자는 108명으로 전년 동월에 기록한 99명보다 9.1% 증가했습니다. 지난 5월 뉴욕시경이 길거리에서 수거한 불법 총기는 571정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증오범죄 역시 증가했습니다. 작년 5월에는 56건의 증오범죄가 발생했지만 지난달 증오범죄는 86건을 기록하면서 54% 늘었습니다. 아시안 증오범죄는 2건 발생하면서 전년 동월에 발생한 12건 대비 83% 감소했지만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이어지면서 무슬림 또는 유대인을 타깃으로 한 종교적인 증오범죄는 급증세를 이어갔습니다. 특히 지난달 유대인 증오범죄가 55건 발생하면서 전년 동월에 기록한 22건에서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어제 보도해드린 대로 교통 혼잡세 시행이 연기되면서 뉴저지에서 통근하는 시민들의 부담이 감소했습니다. 최시우 기자입니다. 어제 캐시 호컬 주지사가 발표한 교통 혼잡세 시행 연기에 관해 뉴저지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통행료는 6월 30일부터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까지 60번가 남쪽으로 주행하는 차량에 부과될 예정이었습니다. 매일 40만 명 이상의 뉴저지 주민들이 맨해튼으로 통근하며 교통 혼잡세 시행 계획에 따라 MTA에 수백만 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 비용은 대중교통 개선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지난 4월 뉴요크의 연방판사는 $15 통행료를 중단시키기 위한 소송에서 구두 변론을 들었습니다. 뉴저지의 소송은 연방고속도로관리국이 교통 혼잡세 법안을 승인할 때 환경적 영향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며 뉴저지 주민들과 교통 시스템에 부과될 큰 재정적 부담을 무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과적으로 뉴저지는 이 계획의 환경적, 재정적, 인적 영향의 많은 부분을 감당하게 되지만 그로 인한 혜택은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화요일 뉴저지 주지사 필 머피는 교통 혼잡세에 대해 오염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맨해튼에서 뉴저지로 옮기고 있을 뿐더러 뉴저지 통근자들에게 터무니없는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어제 그는 호컬 뉴욕주지사의 결정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뉴저지 오지구의 조시 고트하이머 미국 하원 의원은 5년간의 싸움 끝에 뉴욕은 열심히 일하는 뉴저지 가족들에게 마침내 정의를 구현하고 터무니없는 혼잡세를 철회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포트리 시장 마크 소콜리치는 이 계획을 지연시키는 것이
옳은 방향으로 가는 큰 걸음이며 포트리에서 MTA의 운영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려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교통 혼잡세를 통해 대중교통 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연간 10억 달러 예산 확보를 계획했던 MTA는 시행 보류 결정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습니다. 호컬 주지사는 연방법원이 혼잡세 시행을 금지할 상황을 대비해 주정부가 MTA에 대한 자금을 확보해뒀다며 대중교통 설비 개선을 위한 필요한 투자를 계속한다는 입장입니다. KBTV 뉴스 최시우입니다. 최근 11개 주에서 약 24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시장에 출시된 가짜 보탁스로 인해 다양한 부작용을 앓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당국은 가짜 보탁스에 대한 부작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부작용은 기형과 마비, 호흡 곤란 등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전장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보톡스는 박테리아이자 독소이므로 동결 건조된 상태로 보관해야 하며 전체 제조 공정이 엄격하게 보호되며 각별히 신경 써 다뤄야 합니다. 이에 따라 보톡스의 현재 가격은 한 병당 $656로 비싼 가격이지만 이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공되는 보톡스는 가짜가 아닌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짜 보톡스를 사용했다 부작용을 신고한 사람들이 최근 11개 주에서 약 24명에 달하는 가운데 소비자들과 의료기관들은 가짜 보톡스를 가려내 결코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FDA와 CDC는 승인을 받은 보톡스는 괜찮지만 가짜 보톡스에 대한 부작용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FDA 식품의약국도 매우 위험한 가짜 또는 모조 보톡스가 미 전역에서 널리 악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현재까지 가짜 보톡스 사례가 신고된 주는 뉴욕, 뉴저지, 콜로라도, 플로리다, 일리노이, 켄터키, 워싱턴주 등이라고 밝혔습니다. 연방당국은 미 전역에서 범람하고 있는 가짜 보톡스는 무허가 또는 무인가 공급망을 통해 사들여 불법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상표를 위조 또는 변조하고 심지어 내용물이 오염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세관 국경보호국에 의해 적발돼 압수된 사례를 보면 한국과 중국, 스페인과 불가리아에서 발송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CDC에 따르면 가짜 보톡스를 맞은 후에 겪는 부작용으로는 시력이 갑자기 흐려지거나 삼키기 어려운 부작용, 입이 마르면서 말투마저 불분명해지는 경우도 속출하고 있으며 숨쉬기가 어렵고 눈꺼풀이 처지면서 극심한 피로를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에서 출발해 플로리다에 도착하는 스피릿 에어라인 항공기를 이용한 승객이 도착지에서 수화물을 분실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분실 캐리어에 들어있던 애플워치 위치 추적을 통해 분실물을 찾았을 때 맞닥뜨린 절도범은 다름 아닌 공항 직원이었습니다. 기러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파울라 가르시아는 지난 3월 뉴욕발 플로리다행 스피릿 에어라인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당했습니다. 가르시아가 수화물로 붙인 캐리어가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에 도착했을 때 사라진 것입니다. 그녀의 캐리어 안에는 맥북과 2개의 애플워치 등 여러 전자기기가 들어있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가르시아는 늘 작은 캐리어를 기내에 소지하고 탑승했지만 그날은 뉴욕발 스피릿 에어라인 직원들이 수화물을 붙여야 한다고 요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가르시아가 분실 신고에 나서자 스피릿 에어라인 직원들이 걱정 말고 집에 가 있을 것을 요구하며 짐을 찾는 대로 보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 가르시아는 애플워치 위치 추적을 통해 용의자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위치 추적을 따라 그녀가 도착한 곳은 황당하게도 공항에서 15분 거리인 포트 라더데일에 위치한 29세 공항 직원 주니어 바질의 자택이었습니다. 주니어 바질은 플로리다 포트 로더데일 할리우드 국제공항 내 자파점에서 일해온 인물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위치를 확인한 그녀는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한 뒤 공항 직원의 집에서 그녀의 캐리어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중품은 모두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공항 CCTV를 확인하고 바질이 일했던 점포 인근에서 가르시아의 캐리어를 열고 소지품을 뒤지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스피릿 에어라인은 성명을 통해 자사 직원과 이번 절도 사건은 무관하지만 고객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보상금을 지급했다며
이번 사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피해자 가르시아는 수화물로 맡긴 짐이 어떻게 공항 내 점포 직원의 손에 들어갈 수 있었겠냐며 이는 한 사람이 저지른 범죄가 아니라 공항 내 직원 간에 조직적으로 일으킨 절도 사건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맨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인간이 H5N2 조류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가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멕시코의 한 남성은 발병 후 7일 만에 사망했는데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WHO는 멕시코에서 한 남성이 H5N2 바이러스에 감염된 후 사망했다면서 치명적인 인체 감염 사례를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멕시코 보건당국은 지난 4월 24일 멕시코시티 병원에서 사망한 59세 남성이 가금류나 다른 동물에 노출된 사실이 없는데도 바이러스에 감염됐다고 밝혔습니다. WHO가 공개한 가족 진술에 따르면 사망한 남성은 이미 다른 병을 3주간 앓았고 지난 4월 17일부터는 발열, 호흡곤란, 설사 증상이 나타났으며 7일 후부터 병원 치료를 시작했지만 남성은 당일 사망했습니다. 이후 검사에서 이 남성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멕시코 당국은 사망자가 만성 신부전, 당뇨병, 고혈압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했습니다. WHO는 사망자와 접촉한 사람들을 검사했지만 현재까지 추가 감염자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WHO는 전 세계적으로 인간의 감염 확인은 이번이 최초라면서도 바이러스에 노출된 경로는 아직 알 수 없다며 단 WHO는 현재 이 바이러스가 일반 대중에 미치는 위험도는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H5N2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올해 3월과 5월 젖소와 접촉하거나 축산업계 종사하는 사람 3명이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와는 다른 것입니다. WHO는 조류 인플루엔자가 포유류 집단에 퍼지기 시작하면 확산 위험이 그만큼 증가하고 인간 대 인간 전염이 이루어질 정도로 바이러스가 진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연방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가 인공지능 AI 업계 내 독점 행위에 대한 본격적 규제에 조만간 착수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국은 이번 조사에 대해 합의하고 AI 분야에서 지배적 지위를 누리고 있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를 타겟으로 조사를 벌일 방침입니다. 전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법무부와 연방거래위원회 FTC는 엔비디아와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 3개 기업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 조사 진행에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합의 내용은 법무부가 엔비디아 조사를, FTC는 마이크로소프트, 오픈AI의 조사를 각각 주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는 AI에 대한 법무부와 FTC의 감독 강화를 시사한다고 전했습니다. AI 대장주로 불리는 엔비디아는 생성형 AI의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 고사양 그래픽 처리 장치 시장의 80% 이상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AI 열풍과 함께 GPU 수요가 폭증한 덕에 지난 1년 동안 주가도 200% 넘게 급등했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인 빅테크, 마이크로소프트도 주요 AI 공급자로 생성형 AI의 대표 주자 챗 GPT 개발사인 오픈AI에 130억 달러를 투자했고 지분 49%를 보유한 최대 주주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검색 엔진 빙은 물론 워드, 엑셀 등 사무용 소프트웨어에도 오픈AI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마이크로소프트와 AI 스타트업 인플렉션 AI의 파트너십 체결을 두고 FTC가 반독점 심사 회피 목적이 아닌지 조사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앞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난 3월 인플렉션 AI의 공동 창업자를 AI 사업 책임자로 임명하면서 이 회사 직원 70명의 대부분을 영입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 유통된 일부 오이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돼 전량 리콜 조치됐습니다.
연방식품의약국은 펜실베니아 농무부 검사 결과 플로리다주 델레이에 본사를 둔 프레시 스타트 프로듀스 세일사에서 생산해 지난달 17일에서 21일 유통시킨 오이 샘플에서 살모넬라균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발표했습니다. 살모넬라균 감염 음식을 섭취할 경우 발열, 설사, 위경련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대부분은 일주일 내 회복이 가능하지만 노약자들은 주의가 필요합니다. 리콜 조치된 오이는 진한 녹색으로 길이 5에서 9인치, 지름 1.5에서 2인치 정도의 크기입니다. 단 같은 회사가 유통한 미니 오이와 잉글리시 오이는 이번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컨슈머 리포트는 레서이블과 세레니티 키즈의 아동용 스낵인 베지 퍼프스 일부 제품에 우려할 수준의 납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사탕무, 당근, 감자, 토마토 등으로 만들어진 베지 퍼프스는 설탕 함유 스낵의 건강식 대안으로 부모들이 찾고 있지만 일부 카사바 기반 제품은 과도한 양의 납이나 기타 중금속을 함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외에도 릴 퍼프스, 스윗 포테이토, 애플 에스테로이드, 세레리트 키즈의 토마토와 허브본 브로스, 퍼프스는 하루 섭취량을 1.5회로 제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납은 기능 저하,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 장애, 자폐증과 같은 아동의 성장과 발달 장애와 연관된 중금속 중 하나입니다. 뉴욕주 하원 고령화위원회 위원장인 론킴 의원이 발의한 성인 데이케어 센터 사기 방지 법안이 통과됐습니다. 법안에는 성인 데이케어 센터 SADC 프로그램 감독 강화, SADC 소유주가 주정부에 제공될 노인 서비스, 등록 기준, 참가자 부담 비용, 직원 배치, 프로그램 모니터링 등 내용을 보고하도록 의무화하고 SADC 프로그램 운영 중 노인 학대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의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성인 데이케어 센터는 주정부로부터 회원 1명당 메디케이드 예산을 지급받고 있는데 일부 성인 데이케어 센터는 자격이 되지 않는 사람들의 건강 상태를 조작하기도 하고 출석을 안 해도 매달 수백 달러의 용돈을 지급하며 회원을 늘리는 등의 수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경관 2명이 모페드를 탄 용의자들에게 총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뉴욕시가 불법적으로 운행되는 스쿠터, ATV, 산악 사륜 바이크, 모페드의 단속을 강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은 뉴욕시경과 함께 스태튼 아일랜드 쓰레기 매립지를 방문해 이미 압수된 스쿠터, 모페드, ATV를 폐기 처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한 해 동안 18,430대의 불법 및 미등록 스쿠터를 압수했습니다. 올해 현재까지 79건의 강도 사건에서 용의자들이 이 바이크 또는 스쿠터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속은 주로 교량과 터널 등에서 이루어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 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